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지난주 K리그 최고의 뉴스라고 하면 역시 독수리 최용수 감독의 자진 사퇴였는데요. 네. 사실 이 포항과 FA컵에 완패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발악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대단히 독수리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는데 결국 이게 암시였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서울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표면상의 이유는 성적 부진입니다. 전부 울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전력은 된다고 생각했던 서울이 10위, 뭐 11위 오가는 만큼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의 부진이 전적으로 이제 최용수 감독만의 문제인가?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시즌 중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때 네. 제법 반향이 좀 있었어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올렸습니다. 많은 팬들이 또 요청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연 FC 서울 무엇이 문제인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 시즌 서울부터 좀 짚어볼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좀 보시는지. 먼저 좀 하시죠. 네. 저부터 이제 올 시즌 좀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최용수 감독이 허리 치료 때문에 좀 겨울을 놓친 게 좀 커 보이는데요. 맞아요. 네. 네, 코치들에게 훈련을 맡기면서 조직력이 좀 흐트러졌고 서울 특유의 짜임새가 무너졌다는 게 조금 안 좋았던 일인 것 같고 체력도 아쉽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술도 조금 예전 같지 않고 하여튼 많은 게 제대로 좀 맞물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 중간에 변경도 있었고요. 그렇죠. 변화를 네. 주기도 했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선수빨, 뭐 카리스마빨 이런 걸로 조금 될 것 같지만 이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당연하죠. 좀, 서울이 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 패착도 있죠. 아는 얼굴인 아드리아노 데려왔지만 사실상 실패에 가깝고. 저는 네. 이 선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좋은 기억들이 있었겠지만 네. 너무 아쉬웠던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3백만 고집하면서 쓸 선수만 썼고 뭘 해도 기회를 못 받던 윤주태 보십시오. 성남전을 통해서 헐헐 날잖아요. 그런 게 좀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일방송 주제가 서울의 총체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말미에 제가 짧게 최용수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겠고요.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난 시즌 착시 효과가 좀 있었다. 예. 먼저 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이 2018년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거의 최악의 위기를 겪었는데 당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대 퇴장이라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으면 저는 서울이 강등했다고 봐요. 최용수 감독도 사석에서 이제 그 퇴장이 서울을 살렸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절치부심했죠. 2019년 서울이 3위에 오르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뭐 성적만 보면 굉장히 잘했죠. 근데 자세하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서울이 서울다웠나, 서울이 잘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선뜻 답하기 좀 어려웠다고 보는 게 일단 서울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 흐름을 이어간 게 저는 운이 좀 따랐잖아요. 오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심판 판정 덕을 좀 분명히 봤던 게 있고요. 상대들이 부진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세밀한 전술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기부여나 수싸움에 능한 스타일인데 지난 시즌 전반기 서울이 유난히 꾸역승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최용수 감독이 하드캐리했다고도 보고 오심 등 행운이 따르면서 무너질 타이밍에서 연승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살았고 순위도 살았고 전반기에 19경기에서 11승 6무 2패를 했어요. 굉장히 네, 잘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게 팀 전체가 안정감이 있고 구조적으로 잘 갖춰졌던 팀이냐?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어졌어야죠. 후반기 19경기에서 단 4승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1승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전반기 성적이 4상 누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후반기 서울의 수비 보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공격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경기조는 대구전 무승부를 이제 결국 서울이 아침 티켓을 따냈는데 저는 서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굴욕적인 경기라고 봐요. 대구를 상대로 그냥 진짜 완전 템백으로 버텼어요. 뭐 전북도 아니고 말이죠. 울산도 네. 아니고 사실 자존심 상할 법한 경기였는데 어쨌든 서울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서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 후반기부터 이어온 부진을 끊기 위해서는 올 겨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지갑을 닫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수비는 아예 영입도 못했고 결국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보였던 스쿼드를 2년 동안 그대로 끌고 왔어요. 지난 시즌 밴드로 살짝 덮어놨는데 올 시즌 다시 이제 골맞던 상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치료는 안 하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예. 덮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짚어준 대로 영입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보시죠. 뭐 페시치,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데려왔어요. 근데 국내 선수 영입은 좀 기대 이하였다. 거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아예 영입 제로.
영입, 숫자 0의 입에 그쳤고 올겨울도 김진야, 한승규, 한찬희, 아드리아노 정도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예, 여름은 특히 말 많았잖아요. 뭐 외국 공격수 영입할 거냐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윤영선과 미드필더 기성용으로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어요. 서울이 전북처럼 폭풍 영입을 하는 스타일의 팀은 다 아니지만 쓸 때는 쓰는 팀이었어요. 맞아요. 예. 예, 데몰리션 기억하시죠? 데몰리션 듀오, 뭐 아데박. 예, 일단 국가대표 국대 선수들까지 어떤 국내 최고의 스쿼드를 자랑하던 서울이 최근 2년 사이에 지갑을 닫으면서 갑자기 스쿼드가 뭔가 23세 팀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예,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는. 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뭐 일단 직접적인 이유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냐? 2017년 11월 말입니다. 엄태진 사장이 부임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엄 대표가 GS 칼텍스의 재무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 대표가 부임하면서 자, 투명한 구단 운영을 기치로 내 겁니다. 자, 투명한 구단 운영 좋습니다. 예. 네. 사실 축구판에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단에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단 운영비에서 너무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봉 공개도 시작한 거고 투명하게 돈을 쓰는 거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투자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딱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관리하시던 분이 오니까 회계장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쓸 때도 있어야 되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은 에이 확 지르고 나중에 뭐 다른 선수를 팔면서 맞추고 뭐 홍철 영입이 그런 케이스였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계산해보면 주판을 튕기다가 안 되면 이게 분명히 좋은데 하지 마. 돈도 정해진 장문에서 여기에 7억짜리가 있는데 여기 5억짜리 있어. 그러면은 여기 7억짜리가 훨씬 잘해요. 5억이면 되잖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물론 이런 철학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다만 서울 같은 빅클럽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게 유럽 축구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은 인건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바르셀로나도 무슨 70% 나와서 뭐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빅클럽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숫자에만 집착을 해버렸던 거죠. 예. 그럼 기성용 사태도 그렇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어때요? 크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용이 결국 서울 유니폼을 입기는 했지만 지난 겨울 영입 실패로 굉장히 서울이 잃은 게 많았어요. 네. 분위기도 흐려지고,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주는 엄청난 효과를 외면한 채 당장 돈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도 그렇고 뭐 감독, 선수 모두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이 이렇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한데 그 과정만 살짝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난해 11월 기성용 측이 가장 먼저 서울행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최용수 감독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12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협상을 했는데 2월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서울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했으니까 먼저 진행을 했죠. 그러던 중에 서울 프런트에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성용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주세종을 팔아라. 그러니까 주세종이 당시에 이제 간바에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주세종 핵심 선수라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최용수 감독이 기성용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돌았고 그러면서 또 최용수 감독은 구단이 섭섭하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서울이 주세종을 팔아야 될 정도로 투자에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쓰자고 뭐 과감히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서 기성용도 잃었죠. 내부 갈등도 커졌죠. 서울은 사실 그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판을 몇 번 더 튕기는 것 때문에 네. 잃은 게 너무 많았다. 맞습니다. 일단 이야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최근에 서울 부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내부 갈등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과 프런트 사이에 골이 생겼다. 저희가 이제 과거 공격수 썰을 털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구단의 두 축은 선수단과 프런트, 선수단에선 감독이고 프런트에선 단장이 되겠죠. 네, 물론 성적은 선수단이 만드는 거긴 하지만 프런트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잘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걸 저희는 잘 봐왔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엄태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재무 전문가 그리고 GS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네. 뭐 회장님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다가 또 중요한 인사권까지 지닌 대표가 여기도 돈줄까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실무 프런트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 대표가 또 게다가 또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축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은 축구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뭐 네. 사장 단장 모임에도 잘 안 나간다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프런트가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할 때가 많은데 제가 들은 것 중에 대표적인 좀 안타까운 실기가 있는 게 2018년 서울이 황선홍 감독 물러나고 새로운 감독을 뽑았잖아요. 네. 실무진에서 1순위 최용수, 2순위 이율용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엄 대표가 본사에 올라가가지고 보고하면서 이율용을 1순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이 중간에서 어쨌든 깎아먹은 승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해서 떨어질 수도 있었고 네. 그때 최용수 감독이 와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무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선수 영입을 보면 최용수 감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얘가 필요해. 프런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런트는 또 엄 대표 허락이 또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안 된다는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앞서 감독 단장 이야기했지만 사실 서울의 최용수 감독과 강명원 단장은 축구계에서 알아주는 콤비였단 말이에요. 동양의 선후배 사이로 엮여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기성용 사태 때 뭐 여러 이야기가 오가면서 오해가 생겼고 그러면서 극대화됐던 게 이번 여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 최용수 감독은 페시치가 떠난 최전방에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원했단 말이에요. 사실 무조건 했어야 됐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구단이 원하는 선수랑 감독이 원하는 선수 사이에 조절이 안 되면서 결국 무영입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서울 측에서는 뭐 돈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분명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런트와 감독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하거든요. 기성용을 데려오는 과정을 좀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최 감독이 좀 배제가 됐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네. 여러모로 좀 박자가 안 맞는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최 감독은 소파를 원했는데 구단에서는 스탠드를 사준 거예요. 이게 최고급 스탠드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서울 입장에서는 감독이 원하는 카드 뭐도 없고 돈을 그렇다고 안 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고 네. 그게 지금 서울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저희가 지금 서울 얘기하는 거 맞아요? 어디 시도민 구단 얘기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서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울이 돈을 절대 안 쓰는 건 또 아니에요. 선수단 보면 아마도 올해도 전북, 울산에 이어서 연봉 총액 3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서울 스쿼드를 가만히 보면 전북, 울산에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네. 기존의 핵심 선수들은 나이를 먹었고 박주영 85년생입니다.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은 제목을 하지 못하고 신예들은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점점 고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받고 있어요. 서울의 힘이라고 하면 역시 육성.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서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연고지를 바탕으로 한 선수 영입전에서 좀 우위를 보인다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최고의 스쿼드를 만들었던 게 서울인데 네. 둘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조강의 지금 대구 대표죠. 만들어낸 이 육성 틀을 바탕으로 기성용, 이청용, 고명진, 고요한, 뭐 송진혁 뭐 이들이 키워내잖아요. 네. 서울의 주축이자 한국 축구의 주축으로 성장했던 선수들이고요. 근데 최근 명맥이 끊겼어요. 이 황현수, 김주성 정도 제외하고는 네. 근데 이들도 뭐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한참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퓨처 오브 서울이라는 뭐 근사한 이름으로 선수들을 키워내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울산, 뭐 인천, 뭐 수원에 비교하면은 왠지 경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육성이 되지 않으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에이전트들이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구단 중 하나예요. 수수료도 적죠. 투자도 인색하죠. 협상할 때도 또 그렇게 빡빡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북과 가장 대조되는 부분인데 전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대한 구단이거든요. 전북이 명문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연고가 작잖아요. 이게 보면 약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전북이 서울 연고였으면 당연히 이 정도 투자에 다 올려 그러지. 근데 서울 연고가 주는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과거 이명주 선수 예를 좀 들어주면 포항이 이명주 선수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네. 복귀를 시키려고. 근데 결국엔 서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서울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나 아니면 좀 적어도 서울에 갈 수 있다. 그게 일반적인 심리고 선수들의 생각인데 근데 서울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다? 그건 서울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안 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 정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내 경쟁이 안 되고 대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구조는 너무나 잘 짚어주셨고 네. 저는 그러면 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올 시즌 문제는 최용수 문제랑 좀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언급했듯이 서울 연봉 총액이 3위라고 맞아요. 가정한다면 네.
그만큼 근데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예, 보시면 뭐 주세정, 오스마르, 한순규, 한찬이, 알리바예프 이런 선수, 뭐 양한빈까지 이런 선수들은 지금 K리그 상위권 있는 팀들이 모두 다 영입하고 싶을 선수의 레벨 선수들이잖아요. 조용욱도 물론 잠재력을 지닌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승 경쟁은 아니더라도 빅4 노려야 하는데 지금 올 시즌 보십시오. 뭐 단단함이 있긴 합니까? 뭐 공격 파괴력이 있긴 합니까? 예전에 최용수 감독이 잘했던 수비 조직력이 있긴 합니까? 전혀 없어요. 어느 3위 팀이 지금 11위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 경기력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감독이 가져가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외국인도 좀 얘기가 나오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 안 해준 건 맞죠, 구단이. 근데 기존에 또 외국인 풀이 찼잖아요, 그때. 페이시치 잘 못 써먹었죠. 아드리아노 데려왔는데 잘 못 뭐 생각해 왔더니 별로죠. 그리고 알리바예프도 잘 못 써먹죠. 올 시즌 오스마르 계속 다치죠. 결국 4명 중에 3명이 최용수 감독이 원했던 용병인데 제대로 못 써먹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선수들도 그 다른 아마 하위권 구단들이 보면 최용수 감독이 스쿼드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 그랬을 거예요. 서울 스쿼드로? 예, 그럴 정도로 스쿼드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대로 못 써먹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수석 코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다친 거는 맞죠. 근데 어쨌든 간 코치 관리도 감독의 책임이고, 예, 용병 관리도 감독의 책임이라고 봤을 때는 최용수 감독이 올 시즌 잘한 거는 없다, 사실상. 예, 그리고 선수들 밖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최용수 감독이 선수단을 완전히 예전처럼 못하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그릇이 이제 그 지금 있는 서울 선수들이 최용수라는 그릇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카리스마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3백이라는 그런 전술이 K리그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최용수는 서울에서 통하지 않고 3백은 K리그에서 통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성적에 대한 책임을 최용수가 져야 한다. 예. 근데 이제 최용수 감독이 나가면서 뭔가 이제 구단에 뭔가 그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용수 감독이 열심히 했고 근데 투자를 안 해줘서 구단이 내친 건데 뭐 자진 사퇴를 포장했다 이런 뭐 반응도 있긴 한데 저는 최용수 감독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예, 예전 1기 때와는 달리 올 시즌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수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몰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네. 저는 이 빅클럽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빌딩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팀이든지 리빌딩 해야 되죠.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 정도, 뭐 수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팀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우승 경쟁을 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우승 경쟁을 한다는 거에 이 팀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서울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나는 우승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제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프런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면 어떤 감독이 와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서울이란 연고에 왔잖아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왔단 말이에요. 네, 힘들게 들어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상위 스플릿이 목표인 인구 1000만의 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다? 그럼 몇 년을 버리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납득할 만한 플랜을 팬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은 육성도 안 되죠. 선수 영입도 안 되죠.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돈 아껴서 좋아요. 돈 아끼고 투명한 정책 좋아요. 성적이 안 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이 빅클럽이라면 언제나 우승 경쟁을 노려야 될 만한 사이즈의 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 대해서 사실 분석해봤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을 할 줄 몰랐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집중 분석을 하는 게 사실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네. 수원 준비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치부가 나오면 K리그 약점도 보이는 거고 네. 저희가 수원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욕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 나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이 저희에게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고 팬들도 저랑 비슷한 바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서울 같은 팀이 잘 돼야 K리그가 삽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기성용에게 기댈 생각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선수단에 꼭 맞는 감독을 잘 데려와서
하루빨리 분위기를 좀 반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엄태진 사장도 있고 뭐 강명원 단장도 있지만 성적이라도 조금 나와야지 이제 그룹에도 할 얘기가 생기고 투자도 되고 조금 팬들도 좀 반응이 좀 올라가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서울 연고지에 맞는 빅클럽이 다시 그 명성을 찾아야 되지만 일단 당장은 어떻게든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순위에서 올라와야 된다. 네,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